태종 이방원과 원경왕후 권력과 사랑 사이에서 1400년 11월 13일 개경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수창궁 앞 광장에는 왕실 종친들부터 조정의 고위 관료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까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한 곳을 향하고 있었죠. 잠시 후 용머리 장식이 달린 화려한 황금색 가마가 천천히 궁으로 들어옵니다. 가마에 비단 장막이 걷히고 골룡포를 입은 한 남자가 위엄 있게 걸어 나옵니다. 이방원, 조선의 새로운 역사를 쓸 태종. 그가 마침내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종은 옥좌에 올라 신하들을 내려다보며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각각 마음을 경건히 하고 힘써 짐을 돕도록 하. 그 순간 왕의 바로 곁 중전의 자리에서 남편을 바라보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혀 있었죠. 바로 태종의 조강지처 원경왕후 민씨였습니다. 원경왕후의 가슴 속에는 지난 18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변방무인의 5째 아들에 불과했던 남편이 조선의 왕이 되기까지 그 험난했던 여정의 모든 순간들이 말이죠.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하지만 원경왕후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영광의 순간이 동시에 자신의 고통의 시작이 될 줄은 말이죠. 명문가의 딸과 변방 무인의 아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382년 고려의 수도 개경, 한 양반집에서 성대한 잔치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대문에는 붉은 비단이 걸려 있고 집안 곳곳에서는 하인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오늘은 이 집 둘째 딸의 혼례일이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민제였습니다. 민제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고려 말 중앙 정계에서 요직을 두루 거치며 왕실과 귀족들의 존경과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었죠. 그의 가문 영흥 민씨는 단순한 권문 세족이 아니었습니다. 새 신지가 대대로 재상을 배출하는 집안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민제의 조상들을 보면 할아버지는 정승을 지냈고 아버지 역시 고위 관직을 역임했습니다. 집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유물들과 수많은 서책들이 가득했죠. 이런 명문가에서 자란 민씨,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민제의 가계도를 보면 그는 부인 여산 송씨와의 사이에서 사남 3녀, 총 7남매를 두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그중 둘째 딸이었죠. 민제는 첫째 딸을 낳은 후 무려 10년 만에 둘째 딸을 얻었습니다. 늦둥이 딸이었기에 특히나 아끼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맑고 아름다우며 총명하고 인자함이 보통 사람과 달랐다. 민씨는 단순히 외모가 아름다운 것을 넘어서 책을 좋아하고 글을 잘 읽었다고 합니다. 당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한문 서적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혼례날 사람들은 신랑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격차를 뛰어넘은 혼인, 신랑의 이름은 이방원. 당시 16세의 소년이었던 그는 비주류, 무인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성계는 변방에서 왜구와 홍건적을 물리쳐 명성을 떨치고 있었지만 개경의 권문 세족들 눈에는 그저 북방의 무인 정도로 여겨졌죠. 더군다나 이방원은 5째 아들이었습니다. 장자도 아니고 적자도 아니었죠. 어머니는 이성계의 첫 번째 부인 한씨였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민 판서께서 왜 저런 집안과 혼인을 맺으신 거지? 아무리 그래도 격이 너무 차이 나지 않나? 실제로 당시 고려 사회에서 영흥 민씨와 이성계 집안의 신분 격차는 상당했습니다. 마치 오늘날로 치면 재벌가의 딸이 지방 중소기업 사장의 아들과 결혼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민제는 왜 이방원을 사위로 선택했을까요? 여기에는 민제의 해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결혼 전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의 경척 강씨 집에 머물며 개경에서 유학하고 있었습니다. 변방에서 온 촌뜨기 취급을 받을 법도 했지만 이방원은 달랐습니다. 1382년 성균관 입학시험인 진사시에서 이방원은 무려 2등으로 합격했습니다. 권문세족 자제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시험에서 말이죠. 당시 시험장의 분위기를 상상해보세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권문세족의 자제들 사이에서 소박한 옷차림의 이방원이 붓을 들고 있습니다. 시험관들이 답안을 검토하다가 깜짝 놀랍니다. 이게 누구 답안인가? 이방원이라고 합니다. 이성계 장군의 5째 아들이라던데요. 이런 인재가 변방에 숨어 있었단 말인가? 이방원의 답안은 단순히 잘 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경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당시 고려의 정치 상황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까지 담겨 있었죠. 중앙 정계의 발이 넓었던 민재의 귀에도 당연히 이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이방원, 보통 인물이 아니로군. 민재는 계산했습니다. 이성계는 비록 지금은 변방 무인이지만 외구 토벌로 명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중앙 정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그 이성계의 아들 중에서도 가장 똑똑한 인재가 바로 이방원이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할 때가 아닌가? 민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둘째 딸을 이방원에게 시집 보내기로 말이죠. 18세 신부와 16세 신랑, 혼례날 18세의 민씨와 16세의 이방원이 마주 섰습니다. 민씨는 신랑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방원은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죠. 무엇보다 그의 눈에는 야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민씨의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큰일을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었죠. 결혼 초기 두 사람의 생활은 검소했습니다. 이방원은 변방 무인의 아들답게 무예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동시에 독서와 학문에도 매진했습니다. 민씨는 시댁의 살림을 돌보며 남편을 내조했죠. 하지만 민씨는 그냥 집안일만 하는 평범한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공부하는 동안 옆에서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때로는 정치에 대해 토론하기도 했죠. 이방원은 아내의 통찰력에 자주 놀랐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 6년이 흘렀습니다. 1388년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꿀 역사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1388년 5월 조선반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고려 조정은 요동정벌을 결정했고 팔도의 군사들이 압록강변 위화도에 집결했습니다. 총사령관은 바로 이성계였죠. 그런데 이성계는 출정 전부터 이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그에게는 4가지 불가론이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 여름철에 군사를 일으키는 것, 온 나라 군사를 동원하는 사이 왜구가 침입할 것, 장마철에 활의 악교가 풀릴 것. 하지만 권력자 최영은 강행했습니다. 위화도에 도착한 이성계의 군대는 정말로 장마를 만났습니다. 압록강은 범람했고 군사들은 진흙탕에서 고생했죠. 그리고 5월 22일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이성계는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요동으로 향하던 군대가 개경을 향해 회군한 것이죠. 이 소식이 개경에 전해졌을 때 도성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민재의 집에도 급히 전령이 달려왔습니다. 판서나으리, 이성계 장군이 회군했다고 합니다. 민 씨는 그 순간 남편 이방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죠. 이제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지만 민 씨의 눈에는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어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성계의 군대가 개경에 입성했습니다. 최영은 귀양을 가고 우왕은 폐위되었습니다. 고려 조정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이성계는 일약 고려 최고의 실력자로 떠올랐습니다. 민재는 빠르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성계를 지지한다. 영흥민 씨 가문의 무게는 상당했습니다. 민재가 이성계 편에 서자 다른 권문 세족들도 하나둘씩 입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이방원의 집에서도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버님께서 이제 권력의 중심에 서셨소.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오. 민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당신은 형제들 중 가장 뛰어나요. 이제는 그 능력을 펼칠 때입니다. 이방원은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결혼한 지 6년,
민 씨는 더 이상 수줍은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앞날을 내다보는 전략가로 성장해 있었죠. 이 사람이 내 편이라는 게 얼마나 든든한가. 이방원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후 4년간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급진 개혁파는 고려를 뒤흔들었습니다. 과전법을 실시하고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했죠. 그리고 민 씨는 시아버지의 변화를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시아버님은 단순히 권력을 잡으려는 게 아니야.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거야. 1392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7월 17일 이성계가 조선 왕조를 개창하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민 씨는 왕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변방 무인의 며느리가 아니라 왕자비가 된 것이죠. 하지만 민 씨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개국 직후부터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시어머니 강 씨가 돌변한 것입니다. 강 씨는 이성계의 갭이었습니다. 이성계의 첫 부인 한 씨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후처로 들어온 여인이었죠. 강 씨는 이성계와의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7째 이방번과 막내 이방석이었죠. 개국 전까지만 해도 강 씨는 이방원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성계가 왕이 되자 그녀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전하, 막내 방석을 세자로 세우셔야 합니다. 강 씨는 이성계를 설득했고 이성계는 결국 8살의 막내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이 결정은 모든 원칙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은 적장자 계승을 원칙으로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세자는 당연히 첫째 이방우나 능력이 뛰어난 5째 이방원이 되어야 했죠. 하지만 8살 어린아이가 세자가 되었습니다. 민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 남편은 개국공신인데. 가장 큰 역할을 했는데. 더 큰 문제는 강 씨와 손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정도전이었습니다. 정도전의 그림자. 정도전은 조선 개국의 설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명확한 정치 철학이 있었죠. 재상 중심제, 왕권을 제한하고 재상의 권한을 강화하는 체제였습니다. 어린 세자는 정도전의 계획에 완벽했습니다. 8살 이방석이 왕이 되면 정도전이 실질적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방원은 달랐습니다. 이방원은 총명하고 강한 의지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왕이 되면 정도전의 권력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정도전은 이방원을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개국 후 공신 책봉이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개국의 핵심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공신으로만 책봉되었죠. 민 씨는 남편의 침묵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참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 6년이 흘렀습니다. 1398년 이방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정도전이 주도한 사병역파가 단행되었던 것이죠. 왕자들이 갖고 있던 사병을 모두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명령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가 군사력 강화였지만 실제로는 이방원의 무력을 제거하는 조치였죠. 어느 날 저녁 이방원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 씨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서방님? 정도전이 나를 제거하려 하오. 이방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병까지 빼앗긴 지금 그들이 먼저 치면 우리는 속수무책이오. 가족 모두가 역적으로 몰려 죽을 수도 있소. 민 씨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민 씨 집안 전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죠. 만약 이방원이 제거되면 민재와 민 씨 형제들도 모두 연좌되어 죽을 것이었습니다. 민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시오? 잠깐만 기다리세요. 민 씨는 집 뒤편 창고로 갔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쌓인 상자들을 열기 시작했죠. 상자 안에는 칼, 창, 활, 갑옷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민 씨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병역파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남편을 겨냥한 것이다. 언젠가 써먹을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민 씨는 동생들인 민무구와 민무지를 몰래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궁에서 장군직을 맡고 있었죠. 오빠들, 무기와 갑옷을 좀 구해줄 수 있어? 왜 갑자기?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믿고 도와줘. 민무구와 민무질은 누나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들도 이방원의 처지가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몰래 빼돌린 무기들을 민 씨는 자신의 친정집 창고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서방님, 이걸 보세요. 민 씨가 무기들을 이방원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게 대체. 30명 정도는 무장시킬 수 있어요. 당신이 먼저 나서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이방원은 아내를 다시 보았습니다. 결혼한 지 16년, 그녀는 이제 완벽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위기를 읽고 준비하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전략가였죠. 고맙소. 당신이 없었다면. 말씀 마세요.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민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398년 8월 26일 밤, 이방원은 무기로 무장한 사병들을 이끌고 정도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 씨는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동생 민무구와 민무질은 군사들을 이끌고 이방원을 돕고 있었죠. 새벽이 되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도전이 죽었습니다. 남은 정도전이 죽었습니다. 이방원의 군사들은 정도전뿐 아니라 그의 일파인 남은 심효생 등도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세자 이방석과 그의 형 이방번도 죽였습니다. 비비린내 나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원과 민씨 가족에게는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막내 아들과 7째 아들이 모두 죽었으니까요. 결국 둘째 아들 이방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정종이었죠. 하지만 실권은 이방원이 쥐고 있었습니다. 민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았어.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400년 1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넷째 왕자 이방간이 군사를 일으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방간은 이방원의 형이었습니다. 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을 도왔지만 그 대가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죠. 이방원이 실권을 쥐고 있다면 왜 내가 왕이 되면 안 되지? 이방간은 군사를 모아 개경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이방원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형님을 칼로 대적할 수는 없소. 그는 방에 들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 씨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답답했습니다. 지금은 형제간의 정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또다시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민 씨는 남편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상자 하나를 열었죠. 안에는 갑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방님, 입으세요. 민 씨는 직접 남편에게 갑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투구를 씌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제간의 정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살아남아야 해요. 당신이 지금 물러서면 우리 가족 모두가 죽어요. 아이들도, 저도, 친정 식구들도 모두요. 민 씨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대의를 위해서라도 나가서 싸우세요. 이건 단순한 형제 싸움이 아니에요. 조선의 미래가 걸린 일이에요. 이방원은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확신을 읽었소. 알았소. 이방원은 마침내 결심하고 말에 올라탔습니다.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민 씨는 집에서 전황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소식은 쉽게 오지 않았죠.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말 한 마리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민 씨는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죠. 그 말은 이방원이 타고 나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 위에는 아무도 없었고 말의 옆구리에는 화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죠. 서방님이. 민 씨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이 죽었구나.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죠. 하지만 민 씨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싸움터로 가야 해. 그녀는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싸움터에 가서 남편의 시신이라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었죠. 마마,
안 됩니다. 시녀들이 붙잡았습니다. 김 씨를 비롯한 5명의 시녀가 필사적으로 말렸죠. 전쟁터는 위험합니다. 마마께서 가시면 안 됩니다. 놓아요. 서방님이 저기 계신다고요. 민 씨는 시녀들을 뿌리치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광기에 가까운 결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면 자신도 전쟁터에서 함께 죽겠다는 각오였죠. 혼자는 못 가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마, 마마, 근처에 사는 한 노파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대군께서 이기셨습니다. 태승이십니다. 뭐라고요? 민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도감과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살아 계시는구나. 이기셨구나. 얼마 후 이방원이 피범벅이 된 채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당신 괜찮아요? 민 씨는 남편을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말이 화살을 맞고 논란을 떨어뜨렸소. 다행히 난 무사하오.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번의 왕자의 난을 겪으며 그들은 생과 사의 경계를 여러 번 넘나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살아남았죠. 1400년 11월 13일 마침내 이방원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태종으로 즉위한 것이죠. 민 씨는 중전, 즉 왕비가 되었습니다. 즉위식에서 남편을 바라보는 민 씨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자랑스러움,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 이제 정말 우리의 시대가 온 건가? 민 씨 집안도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 민재는 왕의 장인으로서 부원군에 봉해졌습니다. 동생 민무구와 민무질은 왕자의 난에서 공을 세운 공신으로 책봉되었죠. 영흥 민 씨 가문은 조선 최고의 외척 가문이 되었습니다. 민 씨는 이제 완벽한 중전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궁궐 살림을 알뜰히 관리했고 왕의 정사를 내조했습니다. 신하들의 부인들을 불러 교화하기도 했죠. 기록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왕후는 절검하고 공손하며 안으로 도리를 다하였다. 민 씨는 단순히 권력을 누리는 왕비가 아니라 남편을 도와 조선을 잘 다스리는 동반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노력과는 별개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즉위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어느 날, 민 씨는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전하께서 후궁을 들이신다던데요. 벌써요. 즉위하신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궁녀들의 수군거림이 민 씨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태종은 즉위하자마자 후궁을 들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태종이 민 씨의 처소에 들렀습니다. 중전, 내가 할 말이 있소. 무슨 말씀이신지요? 나라를 위해 후궁을 드려야겠소. 민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후궁을요? 그렇소. 왕실의 혈통을 이어야 하고 여러 가문과 인연을 맺어야 하오. 태종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민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나를 견제하려는 거야. 민 씨 가문의 힘이 너무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거지. 민 씨는 참았습니다. 왕비로서 품위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태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후궁, 두 번째 후궁, 세 번째 후궁. 즉위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여러 명의 후궁이 궁에 들어왔습니다. 민 씨는 점점 참기 힘들어졌습니다. 18년을 함께 고생했는데 왕이 되자마자 이러시다니. 1400년 12월, 즉위한 지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태종 전하께서 경연청에 나가셨습니다. 며칠이나 계실 예정이신가? 글쎄요. 아무 말씀이 없으시던데요. 태종은 경연청에서 무려 10여 일을 보냈습니다. 경연청은 왕이 신하들과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10일 넘게 머문다는 것은 중전의 처소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이잖아. 이것은 사실상 각방을 쓰는 것과 같았습니다. 신하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전하와 중전마마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닐까? 후궁 문제 때문이라던데.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종이 중궁의 투기 때문에 경연청에 나와서 10여 일 동안 거처하였다. 투기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민씨가 질투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민씨 입장에서는 억울했습니다. 18년을 함께 고생했는데 왕이 되자마자 후궁을 드리는데 가만히 있란 말인가? 민씨는 태종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왕자의 난 때 누가 갑옷을 입혀드렸습니까? 무기를 마련해드렸습니까? 제가 아니었습니까? 그것과 이것은 다른 문제요. 어떻게 다릅니까? 저를 이렇게 무시하시면서도 왕비 노릇은 하라는 겁니까? 부부 싸움은 격렬했습니다. 결국 태종이 경연청으로 나가버린 것이죠. 민씨는 혼자 남은 처소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이후에 왔습니다. 1401년, 태종은 또다시 후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후궁의 정체를 알게 된 민씨는 경악했습니다. 저 사람은. 그 후궁은 다름 아닌 민씨의 시녀였던 여인이었습니다. 민씨가 결혼할 때부터 데리고 온 친정에서부터 함께한 시녀였죠. 선을 넘으셨어. 이건 정말 너무하시오. 민씨는 당장 그 시녀를 불렀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민씨는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평생 함께한 시녀가 왕의 후궁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배신감으로 다가왔죠. 하지만 이 일이 태종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태종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중전이 내 후궁을 함부로 대했다고? 전하. 그게 아니라. 됐소. 이제 중전 처소의 궁녀와 환관을 대폭 줄이겠소. 태종은 정비전 민씨의 처소의 시녀와 환관 20여 명을 내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원을 줄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왕비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조치였죠. 궁에서 시녀와 환관의 수는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냈습니다. 왕비의 시녀를 대폭 줄인다는 것은 왕비를 평범한 후궁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것과 같았습니다. 민씨는 굴욕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나? 1401년 6월, 궁에서 또다시 큰 행사가 준비되었습니다. 가례를 준비하라. 가례, 즉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태종 자신이었습니다. 태종은 안동 권씨 집안의 딸을 후궁으로 맞이하면서 정식 결혼식을 치르려 한 것이었습니다. 신하들도 당황했습니다. 전하, 가례는 최초 혼인에만 치르는 것입니다. 후궁을 드리는데 가례를 치른다는 것은 내가 결정했소. 준비하시오. 태종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민씨는 이 소식을 듣고 태종을 찾아갔습니다. 전하, 정녕 다시 장가를 가시겠다는 겁니까? 민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하와 더불어 함께 어려움을 견디고 화란을 겪으며 나라를 세우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잊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민씨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찌 여기까지 이르셨습니까? 어찌 저를 이렇게 대하실 수 있으십니까? 태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민씨를 바라볼 뿐이었죠. 신하들도 우려했습니다. 특히 태종의 형 정종이 나섰습니다. 동생, 이건 너무 과하지 않은가? 정종은 태종을 설득했습니다. 나도 왕이었지만 적자가 없어도 다시 장가들지 못했네. 하물며 자네는 중전마마와의 사이에 적장자까지 두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재혼식을 치른다는 건 너무 심하네. 정종의 설득에 태종은 결국 가례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민씨의 상처는 이미 깊었습니다. 후궁 문제로 인한 부부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태종은 계속해서 후궁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기생 출신까지 후궁으로 삼았죠. 효빈 김씨를 후궁으로 드린다. 효빈 김씨는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신분이 천한 여인이었죠. 민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왕비인데 기생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건가? 결국 민씨는 마음의 병을 얻었습니다. 궁녀들의 증언에 따르면 민씨는 자주 눈물을 흘렸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마, 진지를 드셔야 합니다. 먹고 싶지 않아. 민 씨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18년을 함께 고생했는데. 태종이 즉위하기까지 민 씨는 완벽한 동반자였습니다. 무기를 마련해주고 갑옷을 입혀주고 전쟁터에 나가려고까지 했던 여인이었죠. 하지만 이제 민 씨는 궁궐의 외로운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록과 왕실 족보인 선월록을 보면 태종의 후궁은 무려 18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소용, 신빈 신씨, 효빈 김씨, 의빈 권씨. 18명의 후궁 명단을 보며 민 씨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대체 뭐지? 왕비가 맞기는 한 건가? 태종이 후궁을 들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외척 견제였습니다. 민 씨의 아버지 민재, 그리고 동생들 민무구와 민무질은 왕자의 난의 공신이었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점점 커지고 있었죠. 태종은 이것을 경계했습니다. 민 씨 가문이 너무 강해지면 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그래서 태종은 의도적으로 여러 가문의 여인들을 후궁으로 들였습니다. 권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였죠.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현명한 판단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민 씨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선택이었습니다. 1420년, 민 씨는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종보다 2년 먼저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민 씨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왕후가 병환으로 누웠다. 왕이 친히 약을 올렸다. 죽음을 앞둔 순간 태종은 민 씨를 간호했다고 합니다. 그때 두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소. 내가 너무 심했소. 미안하오. 태종도 후회했을까요? 권력을 위해 아내를 상처 입힌 것을 말이죠. 민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그녀는 태종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조용히 삶을 마감했죠. 민 씨가 죽은 후 태종은 시호를 내렸습니다. 원경元징. 원경이란 으뜸이 되는 공경스러운 왕후라는 뜻입니다. 태종은 아내가 죽고 나서야 그녀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태종 이방원과 원경왕후 민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권력은 사람을 바꿉니다. 변방무인의 5째 아들이었을 때 이방원은 민 씨를 사랑하고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후 그는 정치적 판단을 우선시했습니다. 아내의 마음보다 왕권의 안정을 선택한 것이죠. 민 씨는 완벽한 동반자였습니다. 갑옷을 입히고 전쟁터에 나가려고까지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받은 대가는 굴욕과 상처였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의 여인들은 이런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정치의 도구가 되고 권력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죠. 원경왕후 민 씨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왕비로서의 품위를 지켰습니다. 원망하거나 복수하지 않았죠. 그것이 그녀가 역사에서 원경왕후로 기억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태종 이방원, 그는 조선 최고의 군주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의 기틀을 다졌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원경왕후 민 씨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권력은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멀리 밀어내기도 합니다. 태종과 원경왕후의 이야기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권력과 사랑, 정치와 가정, 야망과 희생.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지금까지 태종 이방원과 원경왕후 민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